결혼 생활 15년. 그 단단했던 인내의 성이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너는 뭐 하는 놈이냐고! 식탁이 엎어지고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닥에 쏟아진 건 음식이 아니었다. 15년의 세월을 억지로 삼켜온 나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코 우리 편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한 사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놓기 전까지는요. 먼지 쌓인 녹음기, 빛바랜 카메라, 그리고 매일 밤 무언가를 적던 그 낡은 노트.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난 이 날만 기다렸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꼈던 외로운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 가장 통쾌한 반격, 그리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아버지의 위대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그락 딸그락. 김정아는 칼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방 조리대 위로 늘어선 그릇들 속에는 각종 나물과 전, 고기 요리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다. 결혼 초 시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음식을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다. 정아야, 힘들지? 같이 하니 금방이다. 따뜻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신 후 명절에 부엌은 정아 혼자만의 전쟁터가 되었다. 부엌 문간에 남편 성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으니 쉬라는 눈짓을 했다.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19살 딸 선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선영은 고모들이 오면 정신없을 테니 지금이라도 쉬자고 속삭였다. 정아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평범한 집안의 아이라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릴 나이에 우리 선영이는 왜 이렇게 어른스러울까? 바깥에서 흘러들어오는 라디오 소리가 정막을 깼다. IMF 구제금융 이후 세 번째 설을 맞이하는 가운데 각 가정의 명절 지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정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IMF건 뭐건 이 집안의 명절 음식 준비량은 변함없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어져 온 불문율. 시댁의 명절상은 항상 풍성해야 했다. 시아버지 박인호 씨가 부엌에 들어섰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75살의 노인은 항상 과묵했다. 특히 명절 때면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내를 여인 후 두 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시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갔다. 정아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여유도 없이 다시 칼을 들었다. 칼끝은 고기보다 내 마음을 더 깊이 베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큰 시누이 영자가 성우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식탁에서 보였다. 그 뒤로 작은 시누이 정희도 같은 모습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아에게 향하는 시누이들의 목소리는 한층 차갑게 변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며 음식이 거의 다 됐다고 작게 대답했다. 명절 차례가 끝나고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12가지 나물에 갖은 전과 고기 요리들까지 정아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다. 영자는 음식이 너무 많다며 입으로는 칭찬을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보냉 가방 2개를 꺼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자매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가방 안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난 갈비찜, 언니는 잡채 좋아하지? 이건 엄마가 하던 맛이랑은 좀 다르네. 그래도 가져가자. 아, 김치도 좀 담아야겠다. 정희가 영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정아의 귀에 들렸다. 정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가운 국물만 바라보았다.
곁에서 선영이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선영이가 엄마에게 작게 속삭였다. 무엇을 먹을 거냐고. 정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다. 시누이들이 떠난 후 냉장고를 열어본 정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치통까지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냉장고보다 더 텅 빈 건 내 존재였다. 성우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는 말에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첫 명절부터 그랬으니 이제는 익숙했다. 결혼 초 시누이들의 이런 행동에 성우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친척 간에 서로 나눠 먹는 것이라며 넘어갔다. 시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똑같은 말을 했었다. 며느리는 일꾼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15년 동안 이어진 악습. 가장 처음의 기억은 선영이가 태어난 직후였다. 갓 출산한 산모에게 차례상을 차려오라 했던 영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아이를 안고 절을 하던 정아의 어깨가 아직도 욱신거리는 듯했다. 새벽에 울리는 젖먹이의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들은 정아에게 아침 일찍 밥상을 차려오라 했다. 선영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던 그들. 오직 시아버지만이 조용히 다가와 아이를 달래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같은 악몽을 꾸었다. 명절날 냉장고는 텅 비고 마음은 더 비었다. 저녁 정아는 몸살 기운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열이 오르는 듯했다. 성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내일은 시어머니 제삿날이라고 했다. 정아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열은 더 올라 체온계가 38도를 가리켰다. 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주방으로 향했다. 제사상을 차려본 적 없는 성우와 선영이가 서툴게 차린 제사상은 초라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오후 제사에 참석하러 온 시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영자는 제사상이 너무 초라하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우가 정아가 아파서 급히 차렸다고 변명했지만 시누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꾀병이라고 의심했다. 시누이들은 아픈 정아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정아는 열에 들떠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영자는 정아더러 일어나 다시 제사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정아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정희는 게으르다며 며느리 자격이 있느냐고 모욕했다. 정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문 밖에서 선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이가 엄마가 아프다고 항변하자 시누이들은 더 화를 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만하라는 짧은 한마디에 시누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시아버지는 정아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시누이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정아는 열에 시달리며 꿈을 꿨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모두가 떠난 빈 영안실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기억. 장례 비용을 모두 정아가 부담했는데도 시누이들은 그녀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이 15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다. 새벽녘 성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아는 눈을 떴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다. 15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정아는 더는 못 참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저 멀리 라디오에서는 서태지의 너에게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깊은 한숨과 공명하는 것처럼. 추석이 다가왔다. 여름의 끝자락,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정아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장을 보고 있었다. 마트 카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줌마, 잔치라도 하세요? 계산대의 직원이 물었다. 정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잔치라. 그럴 수도 있겠지.
15년 만의 잔치, 복수의 잔치, 귀가하는 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가요 톱10.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듣던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지금은 그저 배경음악으로만 흘러나오는 소리. 정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가 달려나와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19살 딸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읽은 듯했다. 선영은 요즘 대학 기숙사에서 살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왔다. 엄마,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거야? 선영의 물음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더 많이, 더 정성껏 준비할 거라고.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했다. 정아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주방에 가득한 식재료를 보고 그의 표정이 굳었다. 정아는 묵묵히 칼질을 계속했다. 칼을 쥐고 전을 붙이는 정아의 눈앞으로 과거의 모욕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꾀병 아냐? 라며 비웃던 영자의 얼굴. 며느리 자격도 없어? 소리치던 정의의 목소리. 15년간 참아온 울분이 그녀의 손끝에 힘을 실었다. 칼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시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으로 정아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조용히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뚝뚝뚝. 정아의 칼질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자르는 소리 같았다. 추석 전날 밤 정아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옆에서 성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몰래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시누이들에게 당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명절,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례상을 차리라 했던 일, 시어머니 병간호를 홀로 도맡았는데도 장례식에서 문전박대 당한 일, 시누이들이 남편을 부추겨 부모님 재산 문제로 싸우게 했던 일, 명절마다 빈 냉장고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 정아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추석 아침이 밝았다. 동틀 무렵부터 정아는 부엌에 섰다. 지난 제사 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성우는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의 눈빛에도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풍성한 차례상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이 준비된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선영이 차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올해는 대학생이 된 선영이 처음으로 성인으로서 차례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정오가 되자 어김없이 시누이들이 도착했다. 영자와 정희는 여전히 요란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러나 풍성한 차례상을 보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놀란 눈빛 속에 탐욕이 스쳤다. 정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시누이들은 연신 음식을 칭찬했지만 정아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다. 물 한 잔 갖다 달라, 반찬 더 달라는 요구만 이어졌다. 마치 정아는 그저 하인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자가 정희에게 눈짓했다. 정희는 곧바로 커다란 보냉 가방 2개를 꺼냈다. 15년 동안 반복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이번에 전이 특히 맛있네. 이거 많이 싸가자. 아, 김치찌개도 남편이 좋아하는데. 영자의 말에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음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정아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선영이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내려는 순간 성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적이 흘렀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라고.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영자의 입이 벌어졌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들은 성우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5년 동안 늘 묵묵히 참아왔던 사람이었으니까. 영자는 곧 표정을 바꿨다. 코웃음을 치며 동생을 비웃었다. 언제부터 남편 노릇을 하게 됐냐며 비아냥거렸다. 정희도 거들었다. 아내의 말에 휘둘리는 꼭두각시라고 했다. 시누이들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아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숨을 죽였다. 선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성우는 시누이들의 보낸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모두가 놀라 따라 나갔다.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문방, 시누이들의 차 앞에 선 성우. 그의 손에 들린 보낸 가방. 팡! 차 유리창에 보낸 가방을 집어던지는 성우. 가방이 열리며 안의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갈비찜이 차 유리에 엉겨붙었다. 전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다시는 우리 집에 음식 가지러 오지 마. 성우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웃집 창문 몇 개가 열렸다. 영자가 비명을 질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성우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15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정아는 남편을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등에서 흐느낌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가족의 족쇄를 끊었다. 시누이들은 그날 이후로 연일 전화 공세를 펼쳤다.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돌려 정아를 집안 망치는 악독한 년으로, 성우를 형제도 모르는 폭력 남편으로 매도했다. 한 달 만에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친척들은 모두 정아와 성우를 비난했다. 시누이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시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 주 우리 집에서 다시 모입시다. 중요한 얘기가 있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강렬한 의지가 깃들었다. 정아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 동안 묵묵히 지켜만 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그날 밤 정아는 시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뒷모습. 그는 무언가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다. 정아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였다. 일주일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시아버지의 말대로 가족회의 날이 되었다. 정아의 가슴은 시계추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 하나가 퍽 소리를 내며 땅에 부딪혔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정아는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이미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정아가 알던 모든 친척이 모여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정아와 성우에게 꽂혔다. 성우는 불안한 듯 정아의 손을 꼭 잡았다. 시누이들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앉아 있었다. 마치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처럼 보였다. 영자가 훌쩍이며 친척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토로하는 중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끔씩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완벽한 연기였다. 저 여자가 오빠를 세뇌했어요. 15해 동안 우린 항상 배려했는데. 영자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촌 형부는 성우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설명하려 했다. 시누이들이 매번 음식을 모두 가져가고 자신의 가족은 라면으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그러나 사촌형이 말을 자르며 가족 간의 음식을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마치 정아와 성우가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처럼 몰아갔다.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려 했다. 어머니가 밤새 준비한 음식을 시누이들이 다 가져가는 것을 15해 동안 지켜봤다고. 그러나 정희는 선영을 향해 쏘아붙였다. 버릇없는 아이라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코너에 몰린 정아 가족. 모든 친척의 비난 속에 정아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그때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 박인호는 여전히 침착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호함이 묻어났다.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아버지는 천천히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 하나와 두툼한 노트,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시아버지는 먼저 노트를 펼쳤다. 빼곡히 적힌 글씨체가 보였다. 날짜와 시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매일 밤 방에서 하던 일, 그것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이건 내 일기장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5해 동안 매일 기록했지. 시아버지는 한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아가 출산 직후 차례상을 차리고 절하던 모습.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정아. 그리고 명절마다 음식을 모두 빼앗긴 후 라면을 끓이던 가족의 모습까지. 영자와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15해 동안의 기록.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했다. 다음으로 시아버지는 사진들을 꺼냈다. 갈라진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정아의 모습,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울던 선영의 어린 시절, 보냉 가방에 음식을 쓸어 담는 시누이들의 모습까지. 시아버지는 15해 동안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뚜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며느리는 일꾼이지 가족이 아니야. 내가 뭔데 우리 음식을 못 가져가게 해? 영자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정희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아를 비웃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다. 나는 법조인이었다. 판사로 30년을 일했지. 은퇴했지만 법의 원칙은 잊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정아조차 시아버지의 직업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과묵한 시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그 종이를 모두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주 변호사와 함께 다시 모이겠다. 그때 내 최종 결정을 알려주마. 시아버지의 선언에 거실은 침묵에 빠졌다. 영자와 정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아는 시아버지의 방 앞에서 머뭇거렸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정아의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정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정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동안 침묵하던 시아버지.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다. 그날 밤 정아는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성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선영도 부모 곁에 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15해 만에 찾아온 평화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다가오는 주는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정아의 가슴 한편에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증거들, 모든 것을 기록해온 그 정성, 그것은 분명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옷장 안에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내본 정아. 그녀도 15해 동안의 기록을 남겨두었다. 시아버지와 그녀 두 사람의 기록이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흐른 뒤 약속된 날이 왔다. 정아는 아침부터 손에 땀이 배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강렬하게 느껴졌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귓가를 울렸다. 똑똑똑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정아는 깜짝 놀랐다. 도착한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곧이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영자와 정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차림도 요란한 웃음소리도 없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힐끔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선영이는 어머니 곁을 지키듯 바짝 붙어 앉았다. 성우의 얼굴에는 결연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아버지 박인호는 마지막에 등장했다.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에 반듯한 자세, 그의 걸음걸이에는 판사 시절의 위엄이 배어 있었다. 변호사가 공손히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다. 시아버지는 모인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자신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 말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가 놀라 물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냐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때가 됐다고만 말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모두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다. 순간 영자의 비명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강남의 집과 땅, 예금 등 자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정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딸 박영자와 박정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정아는 충격에 어깨가 떨렸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누이들은 울부짖으며 항의했다. 영자는 아버지가 미쳤다고 소리쳤다. 정희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친척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시아버지는 의연했다.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프로젝터를 켰다. 벽에 비춰진 화면은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가 15년 동안 찍어온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순서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차례상을 차리던 정아. 시어머니 병간호를 홀로 도맡아 하던 정아. 수술 후 붕대를 감은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던 정아. 텅 빈 냉장고 앞에서 라면을 끓이던 가족의 모습. 시누이들이 음식을 쓸어 담는 모습. 그 순간 정아는 숨을 삼켰다.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시아버지의 펜 끝에서 자신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침묵이 방관이 아닌 가장 깊은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반면 영자의 얼굴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시어머니 임종 직전 병실 밖에서 영자와 정희가 나누던 대화. 엄마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야 해. 그 며느리한테 한 푼도 줘선 안 돼. 그래도 오빠는 내가 설득할게. 며느리만 내쫓으면 돼.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영자와 정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정아와 성우를 원망하는 대신 시누이들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신이 판사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가정 비극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딸들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15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충분해졌다고. 시아버지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 유언장은 이미 공증을 받았고 자신의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만약 두 딸이 이 일을 제기하면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딸들에게도 최소한의 몫이 있어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에 대한 학대와 배임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며느리에 대한 학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희는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은 언니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시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함을 되찾았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15년의 침묵이 오늘로 끝난다고 말했다. 정아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냐고. 시아버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이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 시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누이들은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다. 남은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을 받고 떠났다. 거실에는 정아의 가족과 시아버지만 남았다. 저녁이 되자 정아는 오랜만에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네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시누이들이 탐내던 화려한 음식은 없었다. 그저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뿐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식사였다. 그날 밤 정아는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결혼 초기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정아는 시어머니가 위독했던 날을 떠올렸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한 말.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 거야. 참고 견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아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옛 앨범을 보고 있었다. 정아가 다가가자 시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간단한 한마디에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5년의 긴 침묵이 이제야 끝났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변호사였다. 정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정아 가족.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것은 뜻밖에도 영자와 정이었다. 시누이들은 정아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뇌출혈.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병실에 들어간 정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자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정아를 알아보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아는 그의 귓가에 몸을 숙였다. 시아버지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마지막 명절. 다 같이. 시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약속했다.
다가오는 추석에 모두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아는 용기를 내어 시누이들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를 전하자 그들도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 명절을 함께하기로 했다. 추석 전날 시아버지는 퇴원했다. 의사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시간 문제였다. 정아는 평소처럼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칼질하는 손이 가끔 멈추곤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뜰의 감나무에서는 붉게 익은 감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와 선영이 도와주었다. 셋은 말없이 음식을 준비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아는 명절 준비가 두렵지 않았다. 추석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변호사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시아버지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직 편지를 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읽어달라는 유언이었다. 정오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와 정이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차림도 요란한 웃음소리도 없었다. 조용히 들어와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시어머니를 위한 제사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했다. 영자와 정희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다. 식사 시간, 정하는 음식을 나눠 담았다. 영자와 정희를 위해서도. 두 사람 앞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다는 작은 계란말이를 놓아주었다. 두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정아를 바라보았다. 정아는 미소로 답했다. 이제 원망은 없었다. 지난날의 상처는 시아버지의 결정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모두를 한번 둘러본 후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됐다는 신호였다.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변호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판사로서 정의를 추구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침묵했던 자신의 모순을 고백했다. 너희가 어릴 적 콩 한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어쩌다 돈과 욕심이 너희의 착한 심성을 가렸는지 제때 바로잡아주지 못한 이 아비의 잘못이 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딸들의 이기심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며느리 정아에게는 용서를 구했다. 15년 동안 침묵으로 방관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강남의 집과 땅은 여전히 정아에게 상속되지만 예금의 일부는 두 딸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정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영자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15년 만에 진심 어린 사과였다. 정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하기 쉽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다. 그녀는 시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과거는 묻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창밖의 달이 전보다 더 밝았다. 장례식 날 영자와 정희는 멀찍이 서서 울기만 했다. 아직은 어색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작은 좋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수첩을 꺼냈다. 15년 동안의 아픔이 담긴 기록이었다.
잠시 들여다본 후 정아는 그것을 불태우기로 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평화는 왔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다. 세월이 흘렀다. 다음 명절, 정아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영자와 정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음식 재료가 들려 있었다. 함께 준비하겠다며 앞치마를 찾았다. 정아는 미소 지었다. 아직 어색했지만 시작은 좋았다. 세 여자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웃기도 했다. 선영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성호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의 추억들. 저녁이 되자 정아는 소박한 식탁을 차렸다. 이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정아, 성호, 선영, 그리고 영자와 정희가 자리에 앉았다. 빈자리가 있었다. 시아버지의 자리. 5사람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묵념했다. 정아는 문득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마지막 명절, 다 같이.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아픈 방식이었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아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아는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15년의 긴 인내 끝에 찾아온 평화에 감사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상처 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상처의 주인공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